한 왕조에 찬란했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고 대지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명운이 다했다는 탄식이 강물처럼 흐르고 백성들의 고단한 숨결이 안개가 되어 세상을 덮고 있던 후한 말기였지요. 그 혼돈의 새벽을 깨우며 한 사내가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조자는 맹덕이라 불렸습니다. 서기 155년 배국 초현에 메마른 흙먼지 속에서 첫 울음을 터뜨린 소녀는 자신이 장차 무너져가는 천하의 기둥을 홀로 받쳐들어야 할 운명임을 알고 있었을까요? 조조의 출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모순이자 극복해야 할 벽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조등은 황제를 보필하며 권세를 누렸던 환관이었고 아버지는 그의 양자로 들어간 조승이었지요. 환관의 집안이라는 꼬리표는 소년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당시의 명문가 자제들은 그를 보며 뒤에서 차가운 웃음을 흘렸고 사대부들은 그를 가리켜 근본 없는 집안의 자식이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차가운 시선들을 피해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늘진 곳에서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지요. 그는 정해진 틀에 자신을 가두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습니다. 글을 읽다가도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의 모양을 보며 세상의 변화를 읽어냈고 무예를 닦으면서도 칼끝에 실린 힘보다는 그 칼을 휘두르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탐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방탕하고 종잡을 수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것은 평범한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다의 요동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남몰래 병법서를 뒤적이며 고대 영웅들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승리는 단순히 힘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그 흐름을 타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앞날을 예견하는 안목이 탁월하기로 이름 높았던 허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그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허소는 잠시 침묵하며 소년의 눈동자 속에 담긴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대는 태평성대에는 유능한 신하가 되겠지만 난세에는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이라네. 이 말을 들은 조조의 반응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낙양의 밤 공기를 흔들며 멀리까지 울려 퍼졌지요. 그것은 자신의 운명이 평범한 길을 걷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 자의 당당함이었고 어떤 비난과 수식어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고독한 선언이었습니다. 서기 174년 20살의 청년 조조는 낙양 북부위라는 직책을 맡으며 처음으로 관직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당시의 도성 낙양은 법이라는 이름의 그물망이 찢겨나간 채 권력자들의 욕망만이 들끓던 곳이었습니다. 조조는 관청 앞에 오색 몽둥이를 세워두고 선포했습니다. 지위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법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하겠노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환관의 자손이 감히 누구를 심판하느냐며 조롱했지요. 하지만 조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환관 건석의 숙부가 통행금지를 어겼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매를 들었습니다. 법 앞에 예외란 없으며 공정함이야말로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주춧돌임을 온 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체된 공기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백성들은 비로소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엄격한 관리이기 이전에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전략가였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복종시키지만 공정함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는 현장에서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그의 의지는 이내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조정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황제는 눈이 먼 채 판관들의 가문이설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책을 읽고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을 맞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 그리고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인자함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매서운 서리처럼 차갑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처럼 강렬해야만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이 터지면서 세상은 본격적인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조는 기병도위로서 다시 한번 전장에 나섰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흙먼지가 하늘을 가리는 전장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장수의 위엄은 화려한 갑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탁월한 전술로 적을 압도했고 승리의 소식은 도성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도성 낙양은 동탁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손에 넘어가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백성들의 울음소리는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조조는 동탁의 횡포를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동탁을 막기 위해 홀로 칼을 품고 들어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몸이 되어 쓸쓸한 달빛 아래 말을 달리며 그는 가슴에 새겼습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거대 세력도 아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조조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비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오직 능력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모았습니다. 하후돈, 하후연, 조인과 같은 친족들은 물론이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도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조조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굶주림에 눈물 흘리지 않고 다시는 무법한 힘에 짓밟히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말이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다른 군벌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는 군율을 엄격히 세워 백성들의 재물을 탐하는 자를 엄벌에 처했고 동시에 전쟁터에서도 농사를 짓게 하는 둔전제를 도입했습니다. 싸우면서 동시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는 내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황폐했던 대지에 푸른 싹이 돋아나고 곡식이 익어가자 떠돌던 백성들이 하나둘 조조의 영토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조는 연주를 기반으로 세력을 넓혀가며 끊임없이 인재를 갈구했습니다.
이어진 서사에서 조조가 보여준 핵심 철학은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하여 질서를 세우려는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조조의 결단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자신만의 오색 몽둥이를 세우고 공정함과 실력을 닦아나가고 계신가요? 조조의 발걸음은 이제 더 넓은 천하를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의 시선이 시기와 질투로 얼룩질 때 조조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196년 장안의 혼란을 틈타 탈출한 헌재가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황제를 모시는 일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망설였지요.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황제라는 존재가 가진 상징적 힘이 난세를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 황제를 호위하여 자신의 근거지인 허도로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조가 황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는 간신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그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예우에 매달려 백성을 굶주리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힘으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허도에 새로운 조정의 기틀을 잡고 둔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국력을 길러나갔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북방에 거대한 강자 원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세삼공의 명문가 출신이자 거대한 영토를 소유한 원소는 조조에게 있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도 같았습니다. 원소의 진영에는 묘한 명성을 가진 장수들과 선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조조의 곁에는 실력 하나로 승부하는 거친 인재들이 모여 있었지요. 조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원소의 진영 내부가 얼마나 낡은 권위주의로 썩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서기 200년 마침내 관도라는 이름의 평원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거대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소의 군사는 10만이었고 조조의 군사는 채 2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조조의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절망적인 싸움이었지요. 하지만 조조는 병사들 사이를 누비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리더의 지혜와 병사들의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관도의 들판에서 조조는 직접 갑옷을 입고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식량은 줄어들고 내부에서는 배신자가 속출하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적의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이지요. 조조는 밤을 지새우며 적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원소의 군량고가 있는 오소를 기습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타오르는 군량미와 함께 북방의 패권을 쥐고 있던 원소의 야망도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관도 대전의 승리는 단순히 영토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분과 가문만을 중시하던 낡은 시대가 가고 실력과 결과로 증명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조조는 북방을 평정하며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북방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법치와 실용이 조화를 이루었고 문학을 사랑하는 그의 기질 덕분에 건한 문학이라 불리는 화려한 문화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조조는 전쟁터에서도 시를 읊었습니다. 술잔을 들어 달을 바라보며 인생의 짧음을 노래하고 천하의 인재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소망하는 그의 시는 영웅의 고독과 깊은 감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천하 통일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습니다. 남쪽의 송원과 유비라는 새로운 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장강의 거센 물결을 바라보며 조조는 다시 한번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적벽이라는 이름의 장소에서 역사는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조조의 함대들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릴 때 그는 생애 가장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야말로 조조를 다른 인물들과 차별화하는 가장 큰 덕목이었습니다. 조조의 생애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스스로 악역이 될지언정 시대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실력 있는 자들을 모으고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결단력이었습니다. 조조가 거대한 제국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칼날이 날카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하의 흐름을 읽어내고 인간의 시면을 꿰뚫어 보던 치밀한 지략과 그 지략을 현실로 구현해낸 위대한 책사들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조조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나 그 말의 곱비를 쥐게 한 것은 언제나 곁을 지키던 책사들의 지혜였지요. 당시 수많은 군벌이 명분과 가문에 얽매여 있을 때 조조는 오직 사람의 머릿속에 담긴 가치만을 보았습니다. 그가 천하의 인재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그 간절하고도 치밀한 순간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듯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보물은 황금이나 영토가 아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욱은 조조가 자신의 장량이라 부르며 지극히 아꼈던 인재였지요. 순욱이 처음 조조를 찾아왔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 낡은 도포를 입은 선비 순욱이 조조의 앞에 섰을 때 조조는 그의 눈빛 속에서 천하를 안정시킬 거대한 설계를 읽어냈습니다. 순욱은 조조에게 명분과 실리의 조화를 가르쳤습니다. 황제를 허도로 모셔와 대의를 세우라는 조언은 조조가 단순히 반란군을 진압하는 장수에서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는 지도자로 격상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조는 순욱과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며 무너진 행정을 복구하고 백성들이 다시 쟁기를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근본적인 지혜였습니다. 순욱이 국가의 기틀을 닦았다면 곽가는 조조의 칼날 끝에 실린 날카로운 직관이었습니다. 곽가는 조조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누구보다 매서웠지요. 조조와 곽가가 처음 마주 앉았던 방 안의 분위기를 상상해 봅니다. 조조가 천하의 강자 원소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곽가는 조용히 10가지 이유를 들어 조조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10승 10패의 논리입니다. 곽가는 단순히 군사의 숫자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소의 우유부단함과 조조의 단호함을 비교했고 낡은 권위와 새로운 실용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조조는 곽가의 말을 들으며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곽가는 조조에게 있어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소통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조의 지략이 빛난 또 다른 순간은 바로 적의 지혜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포용력에 있었습니다. 가후라는 책사는 한때 조조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인물입니다.
완성해서 가후의 계책에 빠진 조조는 큰아들과 조카 그리고 아끼던 장수 전의를 잃는 참혹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보통의 지도자라면 복수심에 눈이 멀어 가후를 처단했겠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가후가 다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조조는 그의 손을 잡으며 기꺼이 과거의 원한을 씻어냈습니다. 가후의 냉철한 현실 감각과 생존의 지혜가 자신의 대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후는 이후 조조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가 되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서서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관도 대전의 승리 역시 조조와 책사들의 지혜가 맞물려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10만 대군을 거느린 원소 앞에서 2만의 군사로 버티던 조조는 매일 밤을 지옥 같은 압박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원소의 진영에서 망명해온 허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조의 옛 친구였지요. 허유가 원소의 굴량고가 있는 오소의 정보를 가져왔을 때 조조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달려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연출된 연기가 아니라 인재에 목말랐던 조조의 진심이 터져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조조는 허유의 정보를 믿고 직접 전 계병을 이끌고 밤길을 달려 적의 굴량미를 불태웠습니다. 수십 리 밖까지 치솟는 불길을 보며 조조는 지략이 승패를 가르는 순간의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력의 대결이 아니라 정보와 결단력의 승리였습니다. 조조의 참모진은 각기 다른 색깔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전국은 강직하고 단호한 계책으로 조조의 뒤를 바쳤고 순유는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은 지략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들의 지혜를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조율했습니다. 그는 책사들의 의견이 갈릴 때마다 끝까지 경청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비난을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각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략가들은 조조 밑에서 비로소 자신의 재능이 온전히 쓰일 수 있다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조조는 단순히 지시하는 주인이 아니라 책사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동반자였습니다. 조조가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이처럼 인재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들의 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자들을 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지혜를 빌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 등불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다 못해 서로의 영혼을 태우기 시작했던 비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조조와 순욱 그들의 관계는 한때 하늘이 맺어준 완벽한 짝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가 꿈꾸던 세상의 경계선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지요. 조조는 낡은 한나라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으나 순욱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한나라라는 조국에 대한 마지막 충절이 촛불처럼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혜가 부딪히던 마지막 장면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합니다. 212년 조조가 위국공의 자리에 오르려 할 때 순욱은 조용히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것은 조조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지켜온 대의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조조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던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순욱의 반대에 커다란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 후 조조는 순욱에게 빈 찬압을 보냈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순욱은 그 안에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음을 보고 조조의 뜻을 읽어냈지요. 더는 그대에게 줄 녹봉도
그대와 나눌 미래도 없다는 침묵의 선언이었습니다. 순욱은 조용히 자신의 생을 정리하며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조조는 순욱의 부고를 듣고 오랫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했습니다. 지략이 세상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 끝에 맺힌 신념까지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조조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별은 조조의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고 그가 걸어가는 영웅의 길에 더욱 짙은 고독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조조의 삶이 멈춘 곳에서 비로소 우리의 질문은 시작됩니다. 17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온 그의 숨결은 현대라는 복잡한 미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조조가 남긴 가장 거대한 유산은 단순히 위나라라는 국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고 그 본성을 동력 삼아 세상을 바꾸려 했던 실용주의 철학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도덕과 명분이라는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려 하지만 조조는 그 껍데기를 과감히 벗겨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비난받을지언정 백성들의 배를 채우고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지도자의 진정한 책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조조의 현실주의는 오늘날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형식보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묵직한 가르침을 줍니다. 조조가 외쳤던 구현령은 현대 사회의 능력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가문과 학벌, 그리고 과거의 사소한 허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 있는 자를 중용했습니다. 조조는 말했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비록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그 재능을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사용하라. 이 파격적인 선언은 오늘날 다양성과 포용성이 강조되는 현대 조직 관리에도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어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단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장점을 극대화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동료나 가족의 작은 허물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가진 빛나는 가능성을 먼저 발견하고 응원해주고 계신가요? 조조의 인재 철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조조가 보여준 회복 탄력성은 실패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적벽의 거대한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조조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길에서도 크게 웃으며 자신의 실책을 분석하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승리는 영원하지 않으며 패배 역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남을 탓하며 주저앉곤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실패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했고 다시 신발끈을 묶어 북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조조의 강인한 생명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 속에 숨겨진 성장의 씨앗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조조의 지략은 승리의 순간보다 패배의 순간에 더욱 빛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조의 시 문학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그는 전쟁터의 긴장감 속에서도 술잔을 들어 달을 바라보며 인생의 짧음을 노래했습니다. 단가행의 첫 구절처럼 아침 이슬같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조는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으나 그 권력이 주는 허무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장 하나하나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후대와 소통하려 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우리는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조조가 깊은 밤 등불 아래서 시를 쓰며 자신을 다독였듯 우리도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영혼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조가 가르쳐준 진정한 지략가의 태도입니다. 조조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 검소한 장례 절차는 지도자의 마지막 덕목인 무소유와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어서까지도 백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고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살아있는 자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평생을 천하의 주인공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평범한 흙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조조의 모습은 권력의 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말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이지요. 그는 위나라라는 기틀을 남겼고 건한 문학이라는 향기를 남겼으며 실용주의라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조조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단련하고 타인의 재능을 귀하게 여겨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난세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스스로 키를 잡아 물길을 냈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의 거대한 삼국지와 같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경쟁,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조의 그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말고 조조처럼 자신만의 오색 몽둥이를 들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 가십시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본질적인 가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조조 맹덕은 이제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실패의 순간에 다시 웃으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까? 조조의 파란만장했던 일대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지혜를 빌려 대국을 이루었던 조조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재들과 함께 여러분만의 위대한 제국을 완성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가 보여준 불꽃 같은 열정과 치밀한 지략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서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조조맹덕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이제 역사의 안개 너머로 갈무리 되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쉽니다. 시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결단력, 인재의 가치를 알아본 거대한 그릇,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웃으며 일어섰던 그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라는 삼국지에서 자신만의 오색 몽둥이를 들고 본질적인 가치를 향해 나아갈 때 조조의 이야기는 새로운 서사로 다시 태어납니다.